단 하나의 결단.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그렇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을 때,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걸 느끼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한다. 그럴 때 나는 거의 자동적으로 크리스토퍼 소머를 떠올린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로 키워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 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 죽었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으면 안 되며 좌절해서도 안 된다.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야 한다. 소무 코치는 승자가 되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반드시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마라. 고도 말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음에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연습했음에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소머의 단 하나의 결단에 대한 조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다음은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소머에게 보냈을 때 그가 내게 보내준 답장의 글이다. 소머의 답장이 필요한 사람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기에 그리고 소머의 이 지혜로운 글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 책의 지면을 빌려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친애하는 팀에게.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내가 40년 이상 재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경험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1년의 작은 중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고 지켜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큰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결심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무심코 벗어나서 표류할 기회가 너무 많아집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책을 마무리하며 프로처럼 배우고 예술가처럼 깨뜨려라. 즐겨라. 친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물을 때마다 듣는 답변. 즐겨라. 이 책을 쓰다가 늦은 밤이 찾아오면 30분 정도 따뜻한 욕조에 등을 대고는 창밖 나무 사이로 드리워진 별을 바라보았다. 전구가 하나뿐인 희미한 욕실 안에서 월트 휘트먼의 시집 플리피나 오이겐 헤리겔의 활쏘기의 선을 읽으며 머리를 식히곤 했다. 양궁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매일 18발의 화살을 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코치와 활쏘기의 선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활쏘기의 선이 80%는 허튼 소리이고 20%는 진실한 통찰이었지만 이 책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타이탄의 도구들의 지필 마감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캐나다에서 날아온 젊은 친구가 냉장고 문을 닫는 나를 잠깐 멈춰 세웠다. 팀,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고 침착해서 적잖이 놀라는 중이에요. 그때 나는 냉장고에서 꺼낸 먹을거리와 생수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당시 나는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원고 최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예상치 못한 일이 10가지도 넘게 생겼고 반려견이 심한 부상을 당한 데다 자동차가 고장나 있었다. 마치 3개의 접시를 각각의 막대 위에 올려놓고 아슬아슬하게 돌리고 있는 서커스 단원 같았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고 짜증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침착과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바로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을 읽고 또 읽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흡수한 덕분이었다. 집필 작업을 하는 내내 나도 모르게 조코 윌링크처럼 좋아 라고 외쳤다. 타라 브렉처럼 마라에게 차를 대접했다. BJ 밀러처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고 금문교를 올랐던 캐롤라인 펄처럼 두려움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했다. 나는 노트를 쓰고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방법으로 내 삶과 세계를 정리하지만 내가 새롭게 얻은 차분함과 평온함은 그간 내가 만들어 온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나는 문득 놀라곤 한다. 그저 이 책의 타이탄들이 알려준 방법을 바쁜 생활에서 하나둘씩 실험해서 얻고 있는 결과일 뿐이다. 칼 퍼스먼은 좋은 것은 남는다고 했다. 타이탄들의 가르침은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적절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지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영향이 내 삶에 나타났다. 냉장고 앞에서 대화를 나눈 지 약 16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땀을 닦으며 휴식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 사우나 욕실로 가 참나무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조금씩 한기가 느껴지면서 활쏘기의 선 끝부분에 도달했다. 스승이 제자를 마침내 떠나보내는 내용이 담긴 한 대목에서 나는 몇 분이나 멈춰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자 한다. 너는 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변화가 곧 활과 화살이 그려내는 의미의 전부이다. 네가 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늘 자신과의 활쏘기 대결임을. 스승은 내게 당신께서 가장 아끼는 활을 건넸다. 가져가라. 이 활을 쏠 때마다 나의 기운이 가까이에서 느껴질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스타워즈의 열혈 팬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제다이의 귀환을 떠올릴 만한 대목이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엔도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비완 케노비와 요다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 말이다. 그 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타이탄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힘든 시련과 역경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타이탄들은 그런 당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전하라. 부록 타이탄들의 케톤 식이요법. 도미니크 다고스티노 박사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모사니 의대의 분자 양리학 및 생리학자 부교수이자 인간기계인지연구소의 수석 연구 과학자이다. 또한 그는 7일간 단식한 뒤에도 222kg짜리 발을 10회나 데드리프트 할 수 있다. 이 괴물 같은 도미니크가 일하는 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영양 공급, 치료를 위해 케톤증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케톤식, 케톤 에스테르, 케톤 보충제 같은 대사요법과 독성이 낮은 신진대사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극한 환경에서 최상의 능력과 회복력을 발휘하기 위한 대사요법 및 영양 전략과 관련이 있다. 미국 해군연구소, 미국 국방부, 여러 민간단체와 재단들이 그의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 도미니크 박사로 인해 내 삶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케톤증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간략한 입문서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보충제와 금식은 별도의 도구로 취급할 수 있고 베이컨이나 헤비크림을 섭취할 필요도 없다.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개념들 가운데 일부는 약간 단순화했다. 내가 현재 이용하는 개인적인 식이요법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기본사항. 흔히 케토라고 부르는 케톤 식이요법은 단식 생리를 흉내낸 고지 방식이다. 우리의 뇌와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당 대신 케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케톤증이라고 한다. 혈당 대신 케톤. 케톤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거나 섭취한 지방에서 유래된 케톤. 이 식이요법은 원래 간질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애킨스 다이어트를 비롯한 수많은 변형이 존재한다. 여러분도 단식이나 다이어트, 외부 케톤 주입 또는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케톤증 상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케톤증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보트사에서 만든 프리시전 엑스트라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글루코스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의 혈중 농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혈중 농도가 0.5 밀리몰이 되면 가벼운 케톤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는
1밀리몰 이상이 되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당신이 앞으로 찾아보게 될 주요 자료 참고. 도미니크가 케톤 식이요법과 관련해 가장 자주 찾는 자료실은 FAQ, 식단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resource.com. 도미니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경미한 수준의 케톤증이 있는 것이, 즉 케톤체 농도가 1에서 3밀리몰 정도 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싶다. 다른 장점도 많지만 이 정도 농도의 케톤체는 무엇보다 DNA 손상을 막아준다. 케톤증이나 케톤 보충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 감소 및 신체 조직 재구성, 강력한 항암 효과, 산소 활용도 증가. 도미니크의 경우 케톤체 농도가 높을 때는 평소보다 2배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 2분에서 4분. 나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케톤 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산소 분자 한 개당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산소 이용상의 이점 때문에 뛰어난 자전거 선수들 몇 명도 케톤 식이요법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등 고도가 높은 곳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해준다. 기력 유지 또는 강화. 12명의 실험 대상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도미니크는 실력이 뛰어난 역도 선수들의 경우에도 지방을 통해 열량의 75에서 80%를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22에서 25g으로 제한하는 케톤 식이요법에 2주 동안 적응하고 나면 힘과 운동 성과가 향상되고 비대증도 나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케톤에는 이화작용을 막는 단백질 절약 효과와 소염 효과가 있다. 라임병. 단식을 통해 심한 케톤증 상태에 도달한 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케톤 식이요법을 계속하자. 다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고치지 못했던 라임병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는 항생체를 처음 복용한 이후로 병치료에 도움이 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요법은 밤낮으로 차이를 만들어 정신적인 능력과 명료성이 10배나 개선되었다. 이런 현상이 미토콘드리아성 재활과 케토니 항염증 효과와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90% 이상의 시간 동안 케톤체가 생성되지 않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왜 단식을 해야 할까? 도미니크는 동료인 보스턴 대학교의 토머스 사이프리드 박사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화 단식이라는 개념을 논한다. 도미니크에 따르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1년에 한 번 혹은 3번에서 치료 목적의 단식을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체내의 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면 암은 80%의 확실성으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4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명한 보험처럼 보인다. 당신에게 제시할 증거도 있다. 과학적인 세부 상황은 건너뛰고 요점만 말하자면 3일 이상 단식을 하면 줄기세포 기반의 재생을 통해 면역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시동할 수 있다. 도미니크는 매년 2-3번 정도 5일 동안 단식할 것을 제안한다. 1년에 2번에서 3번 5일 동안 단식. 5일?
도미니크는 예전에 7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단식하는 동안에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글루코스 농도가 35에서 45mg, DL, 케톤은 5mm몰 정도인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식을 끝내기 전에 체육관에 가서 227kg짜리 발을 10번 데드리프트하고 585파운드짜리도 한 번 들어올렸다. 도미니크가 처음으로 7일간의 단식을 하게 된 것은 1970년 인간의 굶주림이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 의대 연구원 조지 카힐에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지 카힐은 이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40일 동안 굶겼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비참하고 나약해질 필요는 없다. 사실 단식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자. 몇 가지 개인적인 배경. 내가 처음으로 장기간 단식을 한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라임병이 내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바람에 거의 9개월 동안 평소 능력의 10%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5에서 10분씩 걸리고 단기 기억력도 악화되어 친한 친구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몸속에 투입되는 것들을 늘려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에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전부 없애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단식병원을 찾아내 그곳을 향했다. 처음 해본 7일간의 단식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단식을 진행했다. 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증류수뿐이었다. 수돗물과 치약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목욕도 하지 말라고 했다. 법적 책임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했다. 3일째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로 계속 침대에 누워 지냈다. 의사들은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허리 통증의 원인은 간단했다. 지나치게 높은 요산 수치 때문에 신장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동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케톤증 상태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몸이 분해한 근육 조직을 간이 글루코스로 변화시키고 있었고 요산은 그 부산물이었다. 무엇보다도 증류수만 마시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단식자들이 전해질 고갈과 이로 인한 콜린성 반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콜린성 반응은 자려고 할 때 심박수가 빨라지는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점은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오랫동안 지속되던 피부 문제가 사라졌고 만성 관절 통증도 마찬가지였다. 7일째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우스 가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았다. 딸기 케이크 꿈을 꾸다가 너무 세게 씹는 바람에 잇몸이 갈라진 것이다. 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단식이 끝나자마자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고 돼지고기 스튜를 먹었다. 그리고 2가지를 결심했다. 단식이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잠깐 그렇다면 난 지금 어떤 단식을 하고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뜬 소문이 아닌 진짜 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단식 실험을 진행했다. 현재는 매달 3일씩 단식을 하고 매 분기마다 5에서 7일간 단식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14일에서 30일간 단식을 하고 싶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단식한 기록은 10일이다. 10일간 단식을 하면서 비타민C, IVS와 고압산소를 일주일에 3번씩 추가했다. 그리고 상태 추적을 위해 2, 3일마다 한 번씩 덱사 신체 검사를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BACC를 1.5g 정도, 그리고 운동할 때는 BACC 3g 정도를 섭취했다. 10일간의 단식이 끝난 뒤에도 근육이 전혀 손실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생애 처음으로 한 7일간의 단식에서는 근육이 거의 5.5kg이나 빠졌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나는 단식을 하는 동안 매일 미량의 BACC와 300에서 500칼로리의 순수 지방을 섭취했다. 둘째, 근육이 쇠약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케톤증 상태에 진입했다. 이제는 3, 4일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케톤증 상태가 될 수 있다. 케톤 식이요법을 자주 하면 할수록 전환이 빨리 진행된다. 모노카르복실산 수송체와 내 기본 등급을 넘어선 다른 것들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근육 기억이 존재하는 듯하다. 단식이 열쇠인 것 같다. 존스 홉킨스에서 약물 저항성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케톤 식이요법 치료 계획을 적용할 때 금식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매달 3일씩 금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요일에 할 전화 통화 계획을 세운다. 4시간 동안 휴대폰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이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목요일 저녁 6시쯤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다. 금, 토일 아침에는 최대한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수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외부 케톤 또는 MCT 오일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3, 4시간의 간격을 두고 2번 더 섭취한다. 나는 주로 이게 칼슘, 마그네슘, 카나가 뭐더라? CANA와 브레인 옥탄 같은 카프릴산을 사용한다. 외부 케톤은 탄수화물 공급 중단으로 고생할 수 있는 1에서 3일 동안 결함을 보완해준다. 심한 케톤증 상태가 되어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생략해도 된다. 금요일에는 카페인을 약간 섭취하고 걸을 준비를 한다. 잠에서 깬 순간으로부터 30분 안에 문을 나서야 한다. 나는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물이나 스마트워터 1리터에 가당하지 않는 1리터에 당분을 넣지 않은 순수한 레몬즙을 약간 넣어 밍밍함을 없애고 통증, 두통,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몇 꼬집 넣어서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걷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걸 조금씩 마시는 것이다. 팟캐스트 방송을 할 때에도 물론 좋다. 물을 다 마셨으면 다시 채워 넣거나 다른 걸 산다.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계속 걸으면서 꾸준히 마신다. 활발한 걷기와 끊임없는 수분 공급이 핵심이다. 걷기 대신 달리기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도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효과가 없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3, 4시간 동안 활기차게 걸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틀림없이 0.7mm몰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해줬다.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다. 말도 안 돼. 진짜 0.7mm몰이야. 단식을 할 때는 매일 외부 케톤이나 지방을 최대 4큰술까지 섭취해도 괜찮다. 외부 케톤이나 지방은 차나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넣는 커피도 되고 차도 되고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넣는다. 코코넛 오일이 순수 지방인가? 나는 단식날 오후가 저물 무렵에 코코넛 크림을 약간 넣은 아이스 커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가끔은 시스넥스에서 나온 김을 한 봉지씩 먹기도 한다. 이 얼마나 심한 타락인가. 코코넛 오일. 일요일 밤에 단식을 끝낸다. 그 순간을 즐기자. 14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3일 정도의 짧은 단식을 할 때는 뭘 먹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테이크
스테이크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기름진 브리또도 먹는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굶주린 인류의 조상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잘게 썬 양배추나 그런 비슷한 걸 찾아 먹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눈에 띄는 건 뭐든 먹어도 된다. 단식 없이 케톤증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양의 지방과 극소수량의 탄수화물, 적정량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면 된다. 우리는 곧 도미니크의 일상적인 식단을 살펴볼 텐데 먼저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고단백질과 저지방은 효과가 없다. 우리의 간은 남아도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면서 케톤체 생성을 차단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의 70에서 85%를 지방에서 섭취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립아이 스테이크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케톤증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다량의 올리브 오일과 페타 치즈를 곁들인 채소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얹어서 먹고 방탄 커피까지 같이 마시면 케톤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케톤 식이요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지방의 양이다.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7-80% 정도를 지방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식사에 지방 덩어리를 포함시키려고 하기보다 도미니크는 식사 사이에 기름진 음료를 마시고 이를 보충해줄 아이스크림을 추가할 수도 있다. 도미니크는 유제품이 지질 농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크림과 치즈 같은 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 케톤 식이요법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양의 치즈를 먹는 경우가 생기고는 한다. 유제품 대신 코코넛 밀크를 먹는 걸 고려해보자. 도미니크는 다른 혈액 검사 지표들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한 LDL이 치솟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다면 당신의 몸이 케톤 식이요법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섭취하는 칼로리를 제한해도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 이건 케톤 다이어트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식이요법은 아니다. 각설하고 도미니크가 먹는 음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그의 체중이 약 100kg 정도 나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당신의 체중에 맞게 양을 조절해야 한다. 아침 식사는 달걀 4개, 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모두 넣어서 요리한 것, 올리브 오일에 절인 정어리 통조림 1개, 1캔, 굴 2분의 1캔, 아스파라거스나 다른 채소 약간. 점심 식사는 도미니크는 점심 대신 퀘스트 뉴트리에이션 MCT 오일 타워를 통해 하루 종일 많은 양의 MCT를 섭취한다. 그는 또 버터 반스틱과 MCT 파우더 한두 숟갈을 넣은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갖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데 총 3컵 분량 정도 된다. 도미니크는 말한다. 저녁 식사. 내가 배운 비법 중 하나는 하루의 주된 식사인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수프를 한 그릇 먹는 것이다. 대개 브로콜리 크림 수프나 버섯 크림 수프를 먹는다. 이때 우유로 만든 크림 대신 농축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다. 농축액에 묽게 해서 사용하므로 물을 약간 넣어서 묽게 해서 사용하므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수프를 먹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도미니크의 저녁 식사에는 항상 다량의 샐러드가 포함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각종 채소와 시금치 섞은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티초크, 아보카도, MCT 오일, 파마메산 치즈나 페타 치즈 약간, 적당한 양의 닭고기, 소고기, 생선,
가장 지방질이 많은 부위를 쓰고 그날 운동을 한 경우에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단백질의 양을 7-80g으로 늘린다. 단백질은 닭고기, 소고기. 도미니크는 샐러드 외에도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같은 다른 채소를 버터나 코코넛 오일로 조리해서 먹곤 한다. 그는 채소를 지방 전달 시스템으로 여긴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도미니크의 팁. MRM 배지 엘리트 퍼포먼스 단백질 초콜릿 모카는 맛이 아주 좋다. 이걸 한 숟갈 정도 떠서 코코넛 밀크와 섞은 다음 아보카도 반 개와 MCT 오일 C8 오일을 약간 넣어서 만든 쉐이크는 전체 칼로리의 70%를 지방에서 20%는 단백질, 10%는 탄수화물에서 얻게 해준다. 단식과 암 치료에 관한 다른 사실들. 암 환자 병동의 환자들이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단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도미니크는 말한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단식은 세포들의 분열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중단시키고 암세포들이 화학요법과 방사선에 선택적으로 취약해지는 활력상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을 덧붙였다. 진행성 고환암을 앓던 내 친구 한 명은 이 같은 단식을 통해 암세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관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은 한 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2-3일씩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 3일씩 단식을 한 내 친구는 치료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16km 달리기까지 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식은 암세포들이 화학요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고 정상세포들은 독성에 저항하게 해준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특히 극심한 악액질, 근육 소모를 앓는 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악액질의 경우 안드로겐의 영향 없이 테스토스테론의 동화 조직 형성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 몇몇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미니크는 또 BCAA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케톤 식이요법에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첨가함으로써 암에 걸린 쥐의 생존율을 최대 50%까지 높였다. 또 한 가지 조짐이 좋은 것은 이 쥐들의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한 연구소에서 활동적인 전이성 뇌종양에 걸린 쥐들을 케톤 식이요법과 고압 산소 치료법을 사용해서 치료한 도미니크와 과학자들은 평균 생존 시간을 31.2일에서 55.5일로 늘릴 수 있었다. HBOT 치료 계획의 경우 도미니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2.5기압을 60분 동안 사용했다. 가압 및 감압 시간을 포함하면 1회 치료에 약 90분이 소요된 셈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IV의 포도당과 함께 외부 케톤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외부 케톤은 식이성 탄수화물 섭취한 경우에도 상당한 종양 억제 또는 수축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식이성 탄수화물 섭취했는데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케톤 식이요법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외부 케톤은 물에 한 숟갈 타서 그냥 꿀꺽꿀꺽 마시기만 하면 된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커닝 페이퍼,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한 사실은 살을 빼기 위해 반드시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케톤증 상태가 되지만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내가 10년 넘게 활용해온 기본 식단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외모뿐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팀 페리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소개한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 덕분에 60대 후반인 어머니가 체중을 20kg이나 줄이고 20년 넘게 복용한
고혈압 약도 끊으셨다. 이 모든 일을 3개월 만에 해내셨다. 이 말은 곧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뵐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본 규칙은 간단한데 매주 6일 동안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 1. 흰색, 전분, 탄수화물을 피한다. 모든 빵과 파스타, 쌀, 곡물이 다 해당된다. 이건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들은 전부 먹지 말아야 한다. 규칙 2. 아침과 점심에는 몇 가지 종류의 똑같은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한다. 좋은 소식은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새로운 기본 메뉴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일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접시를 3등분해서 각각 단백질과 채소, 콩류로 채우자. 규칙 3. 고칼로리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 예외에는 매일 밤 드라이한 적포도주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지만 폐경기 전후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조기가 유발될 수 있다. 규칙 4.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과당, 인산, 글리세롤, 대개의 경우 체지방 증가,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먹어도 된다. 규칙 5. 가능한 경우 자신의 진척 상황을 총 킬로그램 수가 아니라 체지방률로 측정한다. 저울은 당신을 기만하고 탈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할 때는 근육이 생기면서 동시에 지방이 감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게 바로 당신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이 경우 저울 숫자를 바뀌지 않으므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저울 대신 골밀도 검사나 보디 매트릭스가 정용 초음파 장치 아니면 헬스장 전문가와 함께 캘리퍼스를 사용한다. 규칙 6.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다. 나는 토요일이 좋은데 당신에게도 추천한다. 이날이 바로 치팅데이인데 지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억지로 참지 않는 게 생화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주중에 먹어야 할 것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 6일 동안만 죄를 짓는 걸 참으면 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한 달 안에 10kg 가까이 빼서 옷 치수를 2사이즈나 줄일 수 있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45에서 90kg씩 뺀 사람들도 매우 많다.